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2월 마지막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내전을 제외하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가 그 전쟁 3주년이었던 만큼 잠시 지난 3년을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게 된 겁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천상 표면적인 이유하고 네네. 실제적인 이유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에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네.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러시아가 내세운 거죠. 이것은 지금 젤렌스키 정부를 네오 나치즘으로 규정을 했어요. 나치즘이요? 네, 네. 그 말은 이제 거기에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계가 많이 살고 있는데 네네. 러시아 주민들을 탄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젤렌스키 행정부를 축출해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상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이제 시도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시작한 건데 네. 그 전쟁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고 선포하지 않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선포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죠. 그럼 뭐 선전포고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선전포고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젤렌스키 이전에는 칠러 러시아에 친한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네. 그 대통령이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전쟁의 피해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년간 이제 전쟁을 치렀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희생과 피해를 입은 쪽은 네네. 이제 군인들이겠죠. 양쪽의 네. 군인들인데 러시아 군인들의 사망자하고 이제 부상자 그거 합하면 한 7, 80만 명. 뭐 네. 이게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민들의 피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러시아 주민들은 별로 피해를 안 입었는데 네네. 모든 이제 포탄들이 다 떨어진 게 우크라이나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작년 8월 달까지는 러시아 영토 내로 이렇게 무엇을 공격을 못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러시아 주민들은 좀 안전했죠. 네.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이제 해외로 탈출하는 이제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는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인구의 뭐 한 4분의 1 정도, 1,000만 명 정도 조금 넘게 네네. 아마 이 난민이 발생을 했고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비교적 안전하니까 네. 그래도 뭐 한 5, 60만, 6, 70만 명 정도의 그런 탈출 인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피해 규모는 뭐 이거는 어떻게 이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의 그 피해 규모는 한 1대3 정도.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생각보다 러시아군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은 이제 공격자 입장이고 네네.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방어자 입장이잖아요. 네네. 원래 공격과 방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3대1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러시아군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피해는 러시아군에서 더 많이 났다 이렇게 보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전쟁 양상도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거의 왕따 당하다시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행보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하나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 하나는 미국이 세계 전략적 차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적인 지원, 인도적인 지원,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지금까지 지원해 준 거 도로 받아내겠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거 너희들 네네. 거기서
이렇게 생산해내면 그중에 일부 우리 갚아라 뭐 이런 네네.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세계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이 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3년 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발목이 이제 묶여 있는데 여기에서 빨리 탈피를 해서 미국의 주적은 러시아가 아니고 네네. 중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이 중국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좀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네네. 봅니다. 네네. 다음 달이죠. 3월 6일 EU 특별이사회가 열려요. EU 특별이사회라고 한 건 결국은 EU 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EU 특별이사회가 열리는 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뭐 견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이겠죠. 네, 그 이제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12개국의 유럽의 주요 국가들, 캐나다까지 포함을 해서 네네. 거기에 지금 키우를 방문을 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같이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저는 교환을 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했잖아요. 27일 날은 지금 스타머 총리, 영국 총리죠. 미국을 네네. 방문해가지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3월 6일 날 유럽 전체에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이 유럽 연합이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제 두 나라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럽 정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안보를 보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심층적으로 이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던진 이 돌멩이에 유럽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덴마크 하면 중립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북유럽 국가인데 예. 덴마크까지도 무장을 강화하겠다, 무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렇죠. 나비의 날개짓이 지금 뭐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그 덴마크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죠. 네. 기자회견을 해서 당장 국방비를 올해 내년에 10조 원 증가시켜라. 10조 그러면은 원. 이제 네. 덴마크는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죠. 조그만 나라인데 지금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7 정도 되거든요. 네. 2.37%.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정도로 돈을 올리면은 3.2%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네.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기 사고 또 사라. 그리고 지금은 스피드가 중요하다. 네. 그 정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서 그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비를 감소시키겠다. 네. 이제 감축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은 유럽에서 이제는 유럽의 안보나 이것은 유럽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나는 이제 유럽에서 손을 떼겠다. 발을 빼겠다. 이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덴마크 총리조차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미국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네. 어떻게 미국이 유럽을 냉대하나 예. 이러한 좀 예외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이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네네. 세계관이 동맹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맹이 자기를 도와주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미국을 이용해 먹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고착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모든 네.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연합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너희들 뭐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어쩌고 그러는데 다 나 이용해 먹은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국방비 올리라고 그래도 안 올리고 너희들은 저기 오히려 우리보다 더 관세 많이 매기고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존재해야 되는가.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네. 이 사람의 이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 일기 때는 나토 탈퇴 위협도 했고요. 지금은 좋아. 국방비 너희들 GDP에서 5% 이상 올려라. 그리고 나 관세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실리 중심으로 그것도 오로지 미국 이익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이렇게 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4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트럼프가
그 김정은하고도 뭐 가깝다 이런 이야기 막 해서 조금 불안해지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SMA 자금이죠. 방위비 분담금을 뭐 지금보다 훨씬 천문학적으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하고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한국에 패칭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아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기회가 해요. 있다. 왜 네네. 그러냐면은 종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어찌됐든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체계가 필요 없고 네네. 또 북한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러시아가 더 이상 첨단 군사 기술을 넘겨주지 말아라고 하면 안 넘겨줄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러시아한테 압박을 가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네네. 그 부분도 우리 안보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네네.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진출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 김정은하고 잘 지내고 있고 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핵군축 회담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네네. 끊임없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재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한국의 국방비 좀 올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이게 충분한 우리의 그 합리적인 대안들이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거 가지고만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가 반대급부로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개정이라든지 우리 한국의 핵 잠재력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급부로 얻어내면 미국도 우리도 윈윈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국과 접촉을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리스크는 피하고 기회는 네.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급변하는 국제 정치 지형 앞으로도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마가가 있다면 유럽엔 메가가 있습니다. 그 배경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 유럽 연구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독일 총선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세계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재선만큼이나 굉장히 큰 빅 이슈였는데 왜냐? 독일에서 어디가 여당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누가 독일의 총리가 될 것이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독일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죠. 네네. 특히 이제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네. 공화당이 이제 재선 그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이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사회민주당, 진보 정당이 정권을 이제 탈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뭔가 좀 이념적 성향을 달리하는 독일의 집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번 총선 그 결과로 인해서 진보 정당이 다시 그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보수 정당이 이제 정권을 탈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이 갖는 정책적 방향성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에서 집권당이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투표 결과에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의 정권이 변하게 되면 급격한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독일 지금 유럽 대륙이 상당히
상당한 어떤 그 정치나 외교, 군사 부분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유럽 대륙의 중심 국가에서 권력이 바뀐다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그리고 전 세계에 그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독일의 새로운 총리로 기동민주당이죠. 체데우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메르츠가 트럼프와 비슷하다면서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프리드 메르츠라는 분은 아무래도 과거에 어떤 그 메르켈 총리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네네. 기동민주당과 사회당의 그 중도 연합인데요. 어떤 그 메르켈 총리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보수 정당의 수장이긴 했지만 중도 우파라는 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어떤 정책적 노선을 지향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극단적인 정책적인 기조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정권을 잡을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이 되고 있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이분은 같은 정당 소속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우파 성향이 강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말씀드린 난민 문제 있어 굉장히 강경한 난민 규제 정책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도 이제 강경하게 미국의 관세도 대응한다. 그리고 이전에 어떤 독일 지도자와는 다르게 어떤 자체 핵 억지력 확보도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경 난민 대책 이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한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이 기존의 어떤 기존 자기 당 어떤 대표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은 정권 교체도 큰 이슈였지만 가장 큰 화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AfD가 2위를 한 것 같아요. 이 AfD는 어떤 정당입니까? 그다음에 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극우 성향의 극우 네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대한당인데요. 네네. 이분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극우 정당이 이번에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20% 정도의 득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630석 중에 한 네네. 145석 정도를 확보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이 정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인종차별주의라든지 초강경 이민 정책이라든지 포퓰주의 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의 독일을 어떤 멸망으로 패망으로 끌고 갔다는 나치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일 정치권에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물론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독일 대한당이 그러한 나치즘이라든지 극단적인 인종 우월주의 차별주의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정치적 기조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독일 제도권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배제하는 그래서 극우 방화벽을 나름대로 치고서 이제 연합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이러한 독일 정치권의 모습과는 다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 이 대한당이 2021년도에는 선거에서 10%가 넘는 득표를 했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에 달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세력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고 그 정당의 정책적 방향성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어떤 미국의 일론 머스크라든지 어떤 JD 벤스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독일 대한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JD 벤스나 일론 머스크, 특히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언론의 차별을 독일에서 이제 없애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화벽 때문에 독일 대한당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 이거는 어떤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일 대한당의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독일 제도권이라든지 유럽 기존 정치인들이 굉장히 깜짝 놀래고 어떤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화제의 중심이 있었고 그러한 화제를 반영하듯 이번에 말씀드린 한 20%에 달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 독일 대한당이 정치 제도권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체데우 보수적인 메르츠 대표가 총선 직전인 지난달에
그 극우라고 할 수 있는 AfD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민 정책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치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서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극우 방화벽을 치면서 네네. 과거의 그 나치즘이라든지 너무 극우성이 강한 정당은 제도권 내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순화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어기는 첫 번째 사례가 나온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이민 정책 관련돼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도 우파 야당이죠. 그 보수 정당이라는 뭐 기독민주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이 정당들이 이 이민 정책을 채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진보 정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당론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결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총선 승리를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금기를 깨고 어떤 그 손을 잡은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이제 불법 이민 제한을 위한 5개 항목 계획이라고 이번 그 결의안이 불렸는데 보시면 전면적 상시적 국경을 통제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어떤 그 적법한 서류가 없는 이민자 입국을 금지한다. 그래서 굉장히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이러한 결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중도 보수 정당에서 이민 정책을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걸고 집권당의 실패를 강조하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러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서 금기시되는 그러한 극우 정당과 손을 잡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좀 씁쓸한 네네. 어떤 첫 번째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경제 무척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말고도 다른 유럽 나라들의 경제도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극우 돌풍이 심상치 않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래도 극우 유럽의 그 대안 세력으로 극우 정당들이 네. 많이 이제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이나 우리와 좀 다르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다당제가 정착이 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지만 이 두 개 정당들은 아무래도 포괄 정당이라 해가지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이념적 스펙트럼의 중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이렇게 이제 크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거고 이제 끝단에 이제 굉장히 좀 좌파 극좌라고 할 수 극좌라고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의 노동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주로 정책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고 또 이제 반대편 오른쪽에는 극우 정당인 거죠. 극우 정당이 있으면서 이제 이 정당들이 이번에 대안 세력을 많이 부상을 한 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대체로 진보 정당이 세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진보 정당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대안 세력으로 이제 보수 정당이 부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대체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민족 이민자 수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 연합보다 자국의 주권을 앞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간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성, 포용성보다는 법과 질서, 그다음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정당들이 대안 세력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국가별로 조금씩 이념적, 그다음에 정책적 의제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기저에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아무래도 어려워진 국내 경제적인 상황, 특히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 불만이 아무래도 이민자라든지 난민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이러한 부분을 극우 정당들이 잘 동원하면서 이번에 대안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럽의 극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반이민주의는 같은 맥락인 것 같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 할 때 유럽의 극우파 지도자들을 많이 또 초청했다면서요. 이런 트럼프의 지지가
유럽의 극우파 활동에게 좀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의 대통령 하면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정치인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통령 후보, 전직 대통령 이분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또 유럽의 그 극우 정당 대안 세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동지감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 좀 영향력을 확대해 주는 걸 도와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대안 세력들이 인지도를 확장하고 뭔가 그 표를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 같이 극우 정당 그 지도자와 굉장히 친근감을 보이면서 친밀도를 보이면서 통화도 하고 환담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에서 현직 총리 어떤 멜라니 총리에 대한 어떤 그 지지도는 아무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가 이제 다찌라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실세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FDA라든지 어떤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네.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셀럽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인이 어떤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그 정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그 바탕에는 공화당 후보긴 하지만 1기 행정부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어떤 연방 의회 내에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극우 성향, 어떤 그런 급진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세를 불려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화당 내에서 어떤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에도 자기와 비슷한 성향의 극우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정치 동지를 유럽에도 좀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격변하는 세계의 정치 질서, 혼란 속에서 균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 유럽 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월 마지막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